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 입장은 30%까지 가능해집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88만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불균형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을 제공하고 나머지 국가가 약 4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폐기 위기에 놓였던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애초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1.5개월 연장했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FDA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은 최고액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고 워싱턴주는 대마초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실외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지금보다 입장할 수 있는 관중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늘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도 클래식이나 뮤지컬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해 그동안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습니다. 그럼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 등에 먼저 적용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경기장에 한하여 거리두기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클래식, 뮤지컬 등 다른 공연장과 동일한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받게 되며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최대 입장 인원은 한시적으로 4,000명으로 제한하고 임시 좌석 설치 시 1m 거리두기 유지,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및 함성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주말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에 36개 업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진행되는 2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에서 11개, 강동구에서 25개 업소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은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한 달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대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인 이른바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백신 주권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에 따르면 백신 주권은 백신 연구 개발 및 제조 기술, 임상시험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원부자재 확보, 백신 대량 생산 및 적기 접종 등 3가지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 확보한 것도 있고 확보를 진행 중이거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백신 주권과 국민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거리 두기, 접종에 대한 호응 등 세 가지는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내일 또 미래 의료로 가는 길이라면서 방역 당국도 이 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인 영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서 필요한 국가에 기부하겠다면서 세계인에게 백신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큰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500 million doses of Pfizer's COVID-19 vaccine to donate to nearly 100 nations that are in dire need in the fight against this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영국 코널 카비스 베이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활동 재개의 핵심은 백신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에 백신을 맞히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며 이 바이러스를 이길 때까지 세계에 백신을 맞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방접종을 어디서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부 발표에 아프리카는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celebrate the good announcement, and again, really thank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at extraordinary leadership.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회원국들이 회의가 시작하는 11일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기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morrow, the G7 nations will be announcing the full scope of our commitment, our meaning the G7. 그동안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영국은 최소 1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기부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존슨 영국 총리가 화답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량 확대와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은 1억 회분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더 나은 방역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영국은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는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같은 발표는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의 약속에 따라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을 맞고 나머지 국가가 최소 4억 회분의 백신 제공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영 정상은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 등 8개항을 담은 신대서양 헌장에 서명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G7 대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주요 7개국 정상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 60% 정도가 소속된 3대 항공사 동맹체인 스타어라이언스와 원월드 그리고 스카이팀은 안전한 여행 재개를 위해 G7 국가가 각각 같은 여행 보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각국의 규제와 절차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변동성이 심하다며 G7 국가가 선도적으로 입국 후 격리 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검사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간 기착지에서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와 격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 결과 증명서 등 여행에 필요한 보건 인증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인된 백신 접종이 격리 면제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88만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역의 상황이 악화한 데다 백신 수급 불균형도 심각해서 코로나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대학생인 헬렌이 친척들의 유골이 보관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헬렌은 올해 페루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가족과 친척 13명을 잃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도 코로나19로 입원 중이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Algo de paso, pero nos está arrebatando, pues, ¿no? Nos está arrebatando la familia, nos está arrebatando los sueños, nos está arrebatando la tranquilidad. 인구당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페루는 올해 코로나19 사망자가 9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브라질도 누적 사망자 48만 명 가운데 60%가 올해 숨진 겁니다. 인도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 몇 달간 최악의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올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88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백신 접종 불균형 문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인구 비율이 아프리카는 2%, 아시아도 6%에 불과합니다. 반면 남미는 22%, 유럽은 40%, 미국은 50%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High-income countries have administered almost 44% of the world's doses. Low-income countries have administered just 0.4%.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데다 백신 수급 불균형도 심각해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얀센의 모기업인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현지 시간 10일 FDA가 자사 백신의 유통기한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당초 3개월이었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4개월 반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이면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대상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으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미국에서 청소년에게 접종할 수 있는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25일 12세에서 17세 청소년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자사 백신이 100%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심각한 안전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작용도 대체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경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해주겠다는 주도 나왔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21살 이상 성인이 백신을 맞으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보다 1 내지 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애리조나주도 백신을 접종한 21살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추첨을 통해 대학 전액 장학금과 최고액 $500만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There have been other states that have tried similar incentives. Some have a lottery that you could win $1 million. Our lottery, you can win up to $5 million. 델라웨어주는 대학 전액 장학금과 도로 무료 통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주는 대마초 이전에는 맥주나 와인 등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전국에서 성인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 70% 이상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경각심을 풀었다가는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인원 제한 해제 같은 일상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접종률 제고와 방역 차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가 접종자 배지나 스티커 같은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모임에서의 인원 제한 완화나 아니면 사적 모임에서의 인원 제한 완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당 같은 곳을 갔을 때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백신 접종의 확인서를 확인할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는 실제로 모든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에도 실외에서는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있는 거지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은 사실상 인센티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인 듯 하나 사실상 인센티브는 아닌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인해서 일부 방역 조치들이 조금 느슨해지면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센티브 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가족 모임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 그리고 이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 시설 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노인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자끼리만 서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비교적 그나마 안전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제 가족 모임이라든가 사적 모임 제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인원에서 제외를 하는 부분이라 인센티브는 맞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인센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외 마스크 착용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인센티브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 부분이 크게 어떤 대폭적인 완화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일단은 1차 접종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항체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개인 위생 등의 어떤 그 방역 수칙은 당연히 잘 지켜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후 기대치만큼의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보통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 후 특히 백신 2차 접종 후 2주까지는 당연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근데 비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진행 중인 기간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특히 2차까지 완료한 후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어떤 백신이든 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일단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그러니까 감염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백신 접종 완료자는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돌파 감염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들이거든요. 물론 과거 이제 미국 CDC에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검증된 부분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에 의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전파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이러한 부분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됐을 때에는 분명히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 전파 대상자에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내 가족과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30세 이상 60세 이하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2번을 맞아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히려 한 번만 맞아도 얀센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접종 횟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접종 횟수는 그 해당 제약사 개발사에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히 항체 형성이 되는 접종 횟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원래 예상했던 기대치만큼의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나머지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는 부족해서 2차 접종까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임상시험에서 이제 1회만 접종했을 때 실제로 이제 66%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 후 예방 효과가 86.3%, 화이자는 90.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비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얀센 백신의 66%는 개발사가 임상시험에서 검증한 예방 효과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높은 1차 접종 후 높은 예방 효과는 국내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서 개발사가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그 해외의 코로나19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 감염이 굉장히 빈번한 상태였고 지금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잘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각 제약사에서 임상시험 단계에서 발표한 예방 효과를 그대로 비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mRNA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좀 뜬금없는 말도 나왔습니다.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일단 뭐 제약사들이 발표한 그 예방 효과로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그 RNA 백신 형태가 95%에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건 맞죠. 근데 이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효능만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항체 지속 기간, 즉 중장기적인 효능도 봐야 되고 여기에 안전성 부분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각 제약사에서 발표한 예방 효과만으로 가장 어떤 게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말씀하신 mRNA 백신이나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이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대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판단은 어렵다. 오히려 효능만 유사하다라고 하면 안전성이 보다 검증된 사백신 형태나 생약 독화 백신 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 국내에서 mRNA 백신 개발이나 백신 지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팬데믹 상황이니까 mRNA 백신이 유효하게 쓰이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팬데믹 상황이 아닌 평상시라면 mRNA 백신은 접종 후 부작용이 기존 백신 플랫폼보다는 심각한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 옵션이 있을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나치게 mRNA 백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갖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주말을 앞두고 전문가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주중에는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41%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증가한 17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0.5일 많았던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2.6% 증가한 20억 3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7.5%, 승용차 수출이 136.9% 늘었고 석유 제품 수출이 70.2%,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18.9% 증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던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도 넘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8% 급등한 4월에는 못 미치지만 0.6%나 올랐습니다. 물가 급등은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봉쇄가 이뤄지고 수요가 급감한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o, a third of that CPI print was driven by used car sales that, again, like last month, really went up pretty significantly. That's reflecting the disruption in the auto supply chain from semiconductors. 이처럼 물가 상승이 예상을 웃돌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조가 변할지 관심입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아직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During this time of reopening, we are likely to see some upward pressure on prices, and I'll discuss why. But those pressures are likely to be temporary as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reopening process. 하지만 변화의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과자가 이전보다 더 달아지고 즉석죽은 더 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치킨은 당류 함량이 줄었지만 특정 2개 제품은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나치게 달게 또는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아 이를 피해야 된다는 당국의 권고를 식품회사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대표 과자 제품 20개의 변화 추이는 어떨까? 20개 제품 중 절반인 10개가 당류 함량이 늘었습니다. 함량 증가도 평균 51%나 됩니다. 특히 20개 제품 가운데 감소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37%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당류 함량을 줄이라고 권장해도 다양한 단맛으로 소비자 입맛 맞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의 함량을 프랜차이즈 치킨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사한 15개 중 5개의 나트륨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평균 24%입니다. 나머지 10개는 나트륨의 함량이 평균 15%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치킨의 당류 함량은 어떨까? 상당수 종류의 치킨의 당류 함량이 줄었지만 특정 2개 제품은 무려 평균 101%나 폭증했습니다. 새맛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엄청 달거나 짜거나 또는 단맛과 짠맛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소화가 비교적 잘 돼 소비가 증가 추세인 죽석, 죽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거운 맛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표죽 9개 중 9개 모두 나트륨 함량이 평균 24%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여 년 전부터 가공식품 1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당류와 나트륨의 함량 변화를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 당류는 32%, 나트륨은 49%의 제품만이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이 감소해 여전히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당류와 나트륨이 증가하거나 저감화가 저조한 제품군을 관찰해서 저감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에 아주 큰 주목을 받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우주 여행과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20일 드디어 이 우주 여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베이조스는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본인이 직접 세운 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들 형제가 탑승하는 이 뉴 셰퍼드 유인 캡슐은 승객 4명을 태우고 고도 100km 상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은 이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이라는 곳인데 네. 캡슐은 여기서 한 10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준궤도 우주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7월 20일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당시 5살이었던 베이조스는 이 장면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우주 사업의 경쟁자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나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보다 먼저 우주로 향하게 되는 건데요. 네. 특히 제프 베이조스는 다음 달 5일이면 아마존 CEO직에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잊지 못할 이 은퇴 기념 여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주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안전 문제잖아요. 네. 창업주가 직접 여행에 성공하면 이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새롭게 발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알파 변이보다 한 60%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좀 용어들이 생소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은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곳을 따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그리스 문자로 대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학술적인 이름을 보면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역명을 넣으면 그 나라에 좀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 네. 그래서 영국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남아공 변이는 베타, 또 올해 1월에 확인됐던 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감마
가마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이 지난달에 추가로 확인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영국의 감염병 학자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인도별 변이인 델타가 영국발 변이인 알파보다 전염성이 60% 정도 높다는 겁니다. 이미 이 알파 변이는 영국에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불러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3차 유행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는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효과 때문에 아마 사망자는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엡실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겠군요. 네, 실제로 지금은 이 순서대로 한 10개 정도, 10번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기타 변이들도 지금 주목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 국내에서도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신을 맞고도 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때문에 좀 불안을 낳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의료 인력과 경찰관 등 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사람도 전혀 안 맞은 사람보다는 감염률이 81%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는 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몸속의 바이러스 양이 40%나 적었고요. 이 열이 날 확률도 58% 낮아서 아주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또 이 코로나19 감염 후에 침대에 누워서 보낸 날을 세어봤더니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이틀 정도는 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백신을 꼭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3주 정도는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 서울시가 이른바 상생 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어떤 상생 방역을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런 뜻인데, 먼저 시작하는 곳은 이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입니다.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이 지역의 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참여할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별로 170여 곳씩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파악이나 관리가 쉬워서 비교적 쉬운 편이라서 이렇게 선정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해당 시설들은 이 마스크 착용과 환기 같이 기본 방역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요. 또 10시 이후에 연장된 영업 시간에는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상생 방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백신 접종률도 아직은 좀 낮은 상태인데 이런 상생 방역이 좀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야말로 좀 상생 방역이라는 이름을 내건 만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조율해야겠습니다. 네. 자, 올여름 휴가철에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름철 갈 만한 안심 관광지가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좀 무더운 여름에 이 안전하고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이 여름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25곳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먼저 대표적인 곳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서울 마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길인데요. 예. 이 상암동 하늘공원에 위치한 이 메타세콰이어 길은 초여름에 가장 걷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이게 회사 근처잖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이 다른 곳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장항 습지가 있고요. 또 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서해 구럽도도 이번에 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강원도 횡성의 국립 청태산 자연휴양림, 또 충북 괴산의 갈론구곡, 또 경북 울진의 나곡해수욕장, 이런 곳들이 모두 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이 관광공사는 널리 알려진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은 좀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중에서도 뭐 섬이라든가 바다, 계곡과 같이 여름 휴양지로 좀 즐길 만한 곳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제한된다거나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한 번씩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 몰랐던 여행 명소를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타민 D가 유방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로스웰파크 종합암센터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유방암 진단 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30 나노그램 이상으로 충분한 사람은 밀리리터당 20 나노그램 이하인 사람보다 10년 내 사망 위험이 27%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는 태양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고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기름이 많은 생선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은 암모니아나 이황화 메틸 등 악취 유발 물질에 노출되면 면역 세포 수가 감소하고 면역 체계 활성화가 저하된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흔하게 접하는 악취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활 속 악취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도시일수록 녹지 공간이 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포스텍, 미국 뉴저지 공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인공위성 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60개 나라의 도시 녹지 공간과 시민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8천 달러를 넘는 도시일수록 녹지 공간 확보가 경제 성장보다 국민 행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식 차관은 SK텔레콤과 삼성생명 등 관련 기업이 참석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ICT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고 디도스 모의 훈련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 허가가 불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모두 12차례 운영 허가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서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종합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편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통조림 또한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맛과 영양을 보존하는 통조림의 기원과 과학적 원리,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일이든 생선이든 작은 통조림 속에만 들어가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조림이 누구로부터 발명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나폴레옹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조림의 최초는 니콜라 아페르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전쟁을 하고 있던 나폴레옹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식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병에 걸리거나 굶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식품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금을 내걸고 공모했습니다. 단, 소금과 설탕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장법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큰 상금이 걸려 있어 많은 프랑스 식품업자들이 참여했고, 그중 니콜라 아페르의 병조림 보존법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샴페인 병에 식품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닫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초를 녹여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밀봉한 병을 끓는 물에 담가 30분에서 60분 정도를 더 가열했는데요. 그러자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밀봉된 병 속에 넣어둔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가 3주 이상 신선한 상태로 보존됐습니다. 하지만 병조림은 나폴레옹 군대에서 크게 쓰이지 못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 파손 위험이 높았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국의 기계공인 피터 듀란드였습니다. 그는 1810년 가볍고 튼튼한 양철판 통조림을 선보여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양철판 통조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의 시작인데요. 그러나 듀란드의 통조림은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조림 뚜껑을 일일이 납으로 땜질해야 했고, 통조림을 따기 위해서는 끌이나 망치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통조림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깡통 따개가 발명된 것은 1858년 미국의 발명가 에즈라 워너에 의해서였습니다. 깡통 따개가 등장한 이후 미국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통조림 기술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원터치 캔은 1959년 미국의 에멀 프레이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통조림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기한이 길다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방부제나 보존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통조림에는 이런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조림소 보존 기술의 비밀은 가열과 밀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통조림은 식품을 채운 캔을 밀봉하고 가열과 살균 과정을 거쳐 만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살균하는데요. 통조림 종류에 따라 가열과 살균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영양 성분 보존도도 달라집니다. pH가 높아 산도가 낮은 식품의 경우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살균이 필요하고, 이 pH가 낮은 경우 살균이 더 쉽죠. 통조림을 만들 때 가열하고 밀폐하는 이유는 바로 멸균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은 공기 중 미생물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높은 열을 가하면 이 미생물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용기를 밀폐하는 것이죠. 실제로 1819년 북극 탐험대가 휴대했던 통조림 2개가 92년이 지난 1911년에 발견돼 영국에서 시식했는데, 내용물의 상태나 맛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간편하게 만들어진 통조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통조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찌그러지거나 부푼 통조림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통조림 캔의 윗면과 아래면이 부풀어 있는 것은 부패 가스가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또 캔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 통조림에 균열이 생겨 세균이 침범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부 코팅이 손상되면서 환경 호르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치 통조림은 개봉 후 바로 먹으면 안 된다. 정답은 O입니다. 캔 통조림을 멸균 가열할 때 퓨란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퓨란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제암연구소에서 이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퓨란은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접시에 덜어내 5분 후에 먹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조림에 들어있는 국물은 버리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흔히 국물이라 부르는 통조림 주입액은 물이나 기름이 대부분인데요. 참치캔에는 식물성 기름인 카놀라유가 들어갑니다. 볶음이나 찌개를 요리할 때 참치 살코기와 함께 캔 속에 기름을 넣으면 맛이 좋아지고요. 마찬가지로 황도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 통조림의 국물 성분도 물과 설탕 시럽, 비타민이라서 설탕 대신 화채를 만들 때 넣거나 각종 소스를 만들 때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통조림 속에 들어있는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통조림 속에도 재미있는 과학적 원리와 발명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3주 더 연장됩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내는 날까지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